요즘 점심값 계산할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10,000원 한 장이면 밥 먹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이제는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빠듯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비싸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원화의 가치가 조용히 삭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저축할수록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이 기이한 세상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가까운 미래 한국 경제가 마주할 가장 섬뜩한 진실은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과 실물 경제의 괴리입니다. 뉴스에서는 화려한 지표들을 보여줄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다거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될 현실은 정반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숫자는 커졌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 있는 기이한 세상.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돈이 풀리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돈을 풀거나 경제가 성장하면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그리고 동시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가 오면 온 땅이 동시에 젖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의 흐름은 학교 급식줄과 똑같습니다. 급식 실문이 열리면 누가 가장 먼저 밥을 받나요? 줄 맨 앞에 선 1등 그룹입니다. 이들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듬뿍 받아갑니다. 그 다음 2등 그룹은 적당히 남은 반찬을 받아가죠. 그리고 맨 뒤에 선 우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식어버린 밥과 국물만 겨우 건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경제도 정확히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겁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 혹은 경기 부양을 위해 푼 막대한 돈은 여러분의 통장으로 꽂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과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막대한 유동성을 거의 공짜에 가까운 금리로 먼저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설비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자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는 어렵다는데도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자산 시장이 먼저 폭등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시중에 넘쳐나는 돈들이 갈 곳을 잃어 만든 거대한 인플레이션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돈의 파도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도착하는 순서입니다. 돈이 1등 그룹과 2등 그룹을 거쳐 자산 가격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물가가 오릅니다. 짜장면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맨 마지막 모든 가격이 다 오르고 난 뒤에야 쥐꼬리만큼 오르는 게 바로 여러분의 월급입니다. 돈이 풀리는 순서에서 여러분은 항상 맨 뒷줄에 서 있습니다. 앞줄에 선 사람들이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다 쓸어 담고 난 뒤 텅 빈 접시를 들고 서 있는 꼴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생색을 내겠지만 이미 김밥 한 줄이 5,000원이 넘어버린 세상에서 그 인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지표는 좋아졌는데 우리는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이 현상은 돈이 풀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원화 가치의 추락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가난은 단순히 물가가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원화라는 돈 자체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환율 1,200원만 넘어도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였지만 이제는 환율 1,400원, 1,500원이 아주 당연한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나는 해외여행 안 가니까 환율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밀가루 한 톨까지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원두 가격 출근길에 넣는 휘발유 가격, 오늘 저녁에 먹을 삼겹살 가격이 전부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내 월급은 원화로 그대로 찍히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매일매일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고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환율이 오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자산은 전 세계 기준으로 매일 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1997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위기가 터지고 나서 돈이 풀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현금을 쥐고 있던 자산가들은 헐값에 나온 아파트와 주식을 쓸어 담아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아니, 더 잔혹하게 반복될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처럼 고성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으로 옮겼고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수출 잘 되면 환율 떨어지고 우리도 잘 살겠지라는 낙수 효과는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원화만 꽉 쥐고 있다는 건 구멍난 배에 타서 물을 퍼내며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은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대에는 은행 이자가 10%가 넘었습니다. 그때는 월급 모아서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누군가는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서 인플레이션 파도에 올라타 자산을 불리는데, 누군가는 그 빚이 무서워 원화만 쥐고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성실함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변화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죄가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그나마 엔화가 기축통화 대접이라도 받고 해외에 쌓아둔 자산이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팔고 떠날 수 있는 신흥국 통화일 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떠나는 셀 코리아가 가속화된다면 환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까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나라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믿고 있다가는 정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당장 원화 채굴에만 목숨 거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원화로 월급 받고 안 쓰고 아껴서 은행에 원화로 저축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을 가장 확실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돈은 시스템에 의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매일매일 삭제당합니다. 첫째 자산의 국적을 바꾸십시오. 전 재산이 한국 부동산, 한국 예금, 한국 주식에 몰빵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높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달러, 미국 국채, 금 같은 안전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 구매력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키트입니다. 둘째 명목, 가격이 아닌 실질 가치를 보는 눈을 뜨십시오.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12억이 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짜장면 값이 2배가 되고 달러 환율이 50% 올랐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사실상 가난해진 겁니다. 숫자가 커지는 화폐 착시에 속지 말고 내가 가진 자산이 전 세계 기준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시스템의 맨 앞줄로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급식줄 맨 뒤에 서서 왜 나한테는 맛있는 반찬 안 주냐고 불평해봤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좋으니 자산을 모아가며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돈을 풀 때 그 돈의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누군가에게는 위기겠지만 시스템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된다는 옛날 동화 같은 믿음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 돈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파도가 칠 때는 파도에 맞서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고 파도 위에 올라타야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